일본의 기습으로 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승리했죠. 그러나 류순 전투에서 일본군 사상자는 질병 환자 포함 9만여 명, 러시아군 사상자는 3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봉천 전투에서도 일본군 전사자는 16,000여 명, 이에 비해 러시아군 전사자는 8,700명이었죠. 과연 일본군이 전술적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쟁의 다른 이름, 외교. 일본은 외교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1943년에 만들어진 일본군의 군가이자 국민가요입니다. 바로 일본군의 자살 공격과 이를 시행한 무책임한 한 일본군 장교를 찬양하는 노래이죠. 1943년 5월 18일 알류선 열도의 애투섬, 야마자키 야스오 대자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최후의 돌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대본영에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옥새를 각오하였다. 부상병은 모두 처리했으며 이 전신을 마지막으로 무전기든 파괴하겠다라는 전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전투 식량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미군 진지로 돌격, 야전병원이고 군 막사고 모든 닥치는 대로 광군함을 공격하다 결국 미군 구축한 화망에 걸려 모두 전멸해버리죠. 이후 야마자키 대자는 무려 2계급을 뛰어넘어 중장으로 사후승진을 한 후 군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효율적이고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당시 일본군의 전형적인 최후의 발악, 바로 천황을 맹종케 유도함으로써 군부 통치를 떠받게 만들어 주입시켰던 결과물, 자살행위인 반자의 돌격, 그들의 일그러진 초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점에서 시간을 되돌려 39년 전 류순의 203 고지전투, 그리고 양쪽 어깨에 흰띠를 두른 백거대.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근현대를 관통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백거대, 그리고 이 반자의 돌격. 이후로 일본군을 상징하는 이 아이콘들의 탄생은 여기서 바로 류순 공방전 때부터였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 그리고 차선책도 없는 그들의 언어 그대로 무대뽀 정신,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말종 같은 행위, 바로 그것들 말입니다. 이 백거대의 무모한 공격은 차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류순 공방전. 당시 일본군은 가진 수를 다 써도 러시아 태평함대를 분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요새화된 류순왕의 해안포 때문이었죠. 항구로 접근하면 날아오는 포탄 앞에 일본해군은 그저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항구를 봉쇄해보려는 시도도 했었지만 이 역시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이 때문에 일본은 전쟁의 소강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가 기대했던 바였습니다. 전편에서 언급한 바대로 4월 13일 마카로프 제독이 기암 페트로파블로스크에 승선하여 탈출하던 중 일본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 함정과 함께 폭사했었습니다. 강력한 폭발로 인해 마카로프 제독은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가 날아가 버렸고 1만 960톤의 전함 페트로파블로스크는 27명의 장교, 620명의 승조원과 함께 불과 1분 30초 만에 침몰하고 말았죠. 그 러시아도 기뢰를 증설하기 시작했는데 1904년 5월 15일 오전 11시 때마침 일본 전함 하츠세가 이 기뢰에 충돌하고 맙니다. 하츠세는 15,240톤의 18로트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전함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화약고가 폭발하며 단 1분 10초 만에 493명의 승조원과 함께 가라앉아 버렸죠. 그런데 마침 이를 구하러 가던 전함 야시마도 기뢰와 충돌, 폭발과 함께 또다시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이 두 번의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멘탈이 붕괴된 일본 해군. 이들은 야시마의 침몰은 마지못해 발표했지만 하스의 침몰은 1년이나 지난 1905년 5월까지 숨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 해군이 육군에게 자신들의 무능함을 보이길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론 당시 일본 내부의 여론이 전쟁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었죠. 이렇듯 당시 일본은 불안과 초조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해군 입장에선 일본인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장렬한 전투도 아닌 길의 폭발이라는 자칫 부주의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태는 당시 일본인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었던 막대한 전황 건조비에 대한 비난의 우려, 즉 해군 무용론의 태도. 다시 말해 이 사태가 향후 해군 예산의 삭감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해군은 자신들의 패전을 감추는 나쁜 버릇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미드의 해전에서 참패한 후 그리고 종전시까지도 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일본 연합함대의 주력주함 2척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 결전 전력의 33%가 손실됐다는 보고를 받은 연합함대 사령장관 도고 헤이하치로 중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보고자들에게 수고했다 라고 말하고는 탁상의 과자 접시를 밀어주며 먹으라고 권했었다고 합니다. 자칫 의연해 보이지만 이는 그의 포커페이스일 뿐이었고, 아마도 이때 그는 해군 제도로서의 권위와 해군의 자존감을 바닥에 내려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제해권을 뺏기는 순간 일본은 고립되는 것이요 패망하는 것이죠. 게다가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와 발트 함대라는 엄청난 전력을 갖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각각의 함대와 맞서 싸우는 것도 힘겨운데, 만약 이 두 함대가 힘을 합친다면 일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는 두 함대가 떨어져 있을 때 하나씩 제압해 나가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류순을 먼저 함락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롄 북방까지 진치려 있던 육군을 이용하여 류순 북쪽 방면을 공격, 류순을 함락시키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합니다. 류순 공략 초기 근대적인 요새에 존재에 무지했던 일본 육군은 기껏해야 류순 점령에 하루, 늦어도 열흘 정도면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류순 요새를 함락하기까지 무려 191일이라는 시간과 6만 명의 사상자라는 세계전사상 미중유의 위열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무적의 일본군이라는 속설과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것이 바로 일본군의 실력이었습니다. 단지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 초기 적다운 적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었죠. 어쨌든 당시 진조성을 함락한 일본 육군 제2군은 사실 처음에는 류순 요새를 공략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랴오양에 위치한 러시아 육군 주력과의 일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계속 살려뒀다간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며 일본 본토마저 위험해진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때쯤 러시아 함대가 인도양에 다다랐다는 보고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류승왕의 러시아 함대를 밖으로 유인하여 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함대 결전으로 분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일본 대본영은 랴오양에서 남반주철도 확보를 위한 결전에 투입될 제2군이 만주 방면으로 이동하기 전 병력 중 일부를 차치로 해 류승왕을 공략하기로 결정하고 1사단, 9사단, 11사단을 뽑아 궁효지책으로 제3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3군 사령부의 인선이었습니다. 일본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그 이름, 바로 노기 마리스케 대장과 이치치 고스케 소장입니다. 주주본 출신의 노기 마리스케는 애초에 근대전을 주의하기에는 우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서남전장에서 칼 들고 설치다 유명해진 그는 6탄 돌격을 신봉하는 전형적인 사무라이의 면모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요새 공격에 관해서도 무조건 입구부터 공략해 들어가야 한다는 극히 단순한 전법 외에는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육군은 이를 보완한답시고 포병과 출신으로 일찍이 독일 참모본부에 유학한 경험이 있었던 사스마본 출신 이치치 고스케를 제3군 참모장에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인선은 수도 없이 많았던 잘못된 일본군 인사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는 최악의 군인사가 되고 맙니다. 이치지 고스케, 그는 각오할 만큼 융통성 없고 분별력조차 없는 무능력자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대본영 인사과에서도 이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었죠. 하지만 일본군 특유의 제 식구 먼저 챙기는 파벌이라는 난맥이 인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애꿎은 병사들만 죽어나가게 되죠.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일본 육군과 대본영은 류순 함록에 낙관조위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청일전쟁 당시 단 하루 만에 달랑 전사 40명, 부상 241명, 실종 7명으로 류순을 함락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러시아는 류순을 불멸의 요새로 만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류순은 일본이 하루 만에 함락한 허접한 항구가 아니라 러시아가 요새로 뒤바꿔 놓은 포트 아르투로 변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진주호선과 난산 요새의 함락을 지켜본 러시아 관동군 사령관 아나톨리 미하일로비치 스테셀 중장은 러시아 관동군 제7 저격사단장이자 야전 축성의 달인 로만 콘트라첸코 소장에게 요새를 더욱 보강하라고 지시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이 첫 공략 대상으로 삼은 곳은 대고산과 소고산에 위치한 러시아군 전방지지였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동쪽 해안선에 가깝게 튀어나와 있는 이 두 전방진지는 계알지에 위치한 일본군의 포위망 구축을 방해하는 주요한 지형적 장애물, 즉 감제 고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점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곳에 포병을 배치한다면 류순 시거저 함대 그리고 동쪽 방면 방어선 전체에 포격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인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904년 8월 7일 일본군은 류순 수비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포병으로 류순시와 함대 쪽을 먼저 포격한 후 오후 3시부터 대고산과 소고산에 사전 포격을 가하고 포병들을 돌격시켰습니다. 7시에 시작된 이 일본군 보병의 돌격은 그러나 이내 러시아군의 반격에 저지당했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날의 공격은 간단히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8일에 재차 대고선과 소고산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격에도 러시아 포함 2척, 수레정 7척, 순양함 노비크가 기습적으로 대함해내 진입 일본군의 포격을 가해 일시저지되었고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일본 해군이 대함 안으로 진입한 러시아 해군을 몰아내버리자 가까스로 재개됩니다. 이후 일본군이 다시 집중 공격을 가했고 탄약이 떨어진 러시아군은 8일 오후 7시에 대고산에서 9일 새벽 3시에는 소고산에서 철수해버립니다. 이 3일 동안의 전투에서 일본군은 2,800명, 러시아군은 1,500명의 사상자를 냈죠. 그러나 만약 러시아군이 포탄과 탄약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일본군은 더 큰 희생을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9일 일본 해군이 의도한 대로 크로이테이치로 중자가 지휘하는 해군 육전대 중앙기 부대가 대고산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류순항의 12cm 야포로 포격을 가하여 9일 오전 9시 40분 러시아 전함 레트비잔을 좌초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이렇듯 감제고지의 점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후 일본군과 러시아군은 방어선 요각에 전방 진지들을 두고 간헐적인 전투를 계속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로만 콘트라첸코 소장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류순 요새의 가공할 방어력과 류순 수비대의 면모를 말입니다.